예, 안녕하세요. 예, 2023년 한양대학교 한문독서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제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민혁이고요. 예, 제 메일 주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 SX 그리고 숫자 1만입니다. 예, 네이버고요. 예, 수업 진행하면서 수업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네, 편하게 메일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겠죠. 네, 그 교수님들 보면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수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가다 뭐 저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똑똑하시다 어떻게 아는 게 저렇게 많으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 저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수업하는 내용만 알아요. 사실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기회들은 수업을 같이 꾸려나가는 강의를 같이 꾸려나가는 분들의 질문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발전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고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 허심탄회하게 혹시 수업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약간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전공은 한국 한문 소설이고요. 네. 학위 논문은 이제 19세기의 한문 소설로 학위 논문을 했습니다. 네. 19세기가 조금 흥미로운 시대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수업하는 요번 한문 특강에서 수업하게 되는 게 김성탄본 수어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문학에 한국의 소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19세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9세기 특히 한문 소설들은 넓은 의미에서 김성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탄 공부를 조금 하게 됐고, 아직 뭐, 제가 김성탄 전공자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김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제 지도 교수님이고, 네, 제 지도 교수님이, 곧 이 김성탄으로 책을 내실 예정이고, 논문을 많이 쓰셨고, 책을 내실 예정이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 지도 교수님이 쌓아온 연구 성과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네, 앞으로 한 5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즐겁게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PPT를 참 잘 못 만듭니다. 그냥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만 있는 그런 심심한 PPT입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제가 인사드리고 처음 수업 소개하면서 이제 제 모습도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수업 진행 내용은 이게 그 화면에 꽉꽉 글이 들어차기 때문에 제 얼굴이 들어가면은 좀 잘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는 제 화면은 없애고 제가 준비한 텍스트만 보여드리는 형태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계획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5주 계획인데요. 첫 주차,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실 것 같고 대부분. 그래서 이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들, 예, 이 김성탄이라는 사람의 삶들, 그리고 이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지향한 문학, 그리고 수호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
본격적으로 수호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 그 삼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삼국은 지죠. 삼국지.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나관중의 소설은 정확하게는 이제 삼국연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이 삼국지의 지라는 것의 의미는 요 뜻 지자를 쓰는데요. 요 지의 의미는 일종의 정보를 다룬, 사실을 다룬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삼국지는 본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고 그 책의 제목이 삼국지죠. 삼국지. 예. 이 지라는 거는 정보, 사실을 다룬, 역사를 다룬 글이라는 맥락이 들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죠. 지리지. 예. 무슨 얘기예요? 지리에 대한 정보, 사실을 다룬 글이 지라는 거죠. 지. 예. 서유는 뭐라고 그러죠? 서유기죠. 서유기. 예. 이 기라는 거는 개인적 기록을 얘기합니다. 개인적 기록. 예. 예를 들면 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기. 예. 일기라는 거는 개인적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동양에는 유기라고 하는 유기. 유기라고 하는 일종의 유람기죠. 유람기. 여행기의 문학 전통 장르가 있습니다. 예. 서유기라는 건 서쪽을 다녀온 이야기, 서쪽을 방문한 이야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서유기는 서유기예요. 예. 수호는 뭐죠? 수호는 지가 아닙니다. 수호전이죠. 예. 예. 수호전의 전은 무슨입니까? 전은 무슨 의미예요? 예. 사마천의 사기 열전, 그죠? 예. 춘향전, 홍길동 전. 예. 요 전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어떤 걸 의미해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전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이 가진 의미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한 형식이에요. 네. 삼국은 지고, 서유는 기고, 수호는 전입니다. 네. 무슨 의미예요? 수호전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뜻이에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다. 수화전. 예.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수호전에 나오는 주축 인물인 송가 혹은 무송,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인물들이고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대부분 중국의 전설이나 설화 같은 데서 이미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수호전이라는 맥락으로 끌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호전이라는 소설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소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일정 일정 부분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이야기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성탕 같은 경우에도 이 수호전을 얘기하면서 A부터 예를 들면 A부터 B까지는 예, 누구의 열전이다. B부터 C까지는 누구의 열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한마디로 수호전이라는 것은 각각의 인물들의 가진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 수업도 일정 부분 그 인물 하나하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각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인물들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이제 노달이라는 사람, 그리고 임충이라는 사람, 무송, 송강, 이규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뜻을 품었던 건지, 무엇을 상징하여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는 우리 그 교실에서 직접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5주차에는 일종의 저희가 2, 3, 4주차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시간으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못생긴 얼굴 좀 그만 보시라고 화면은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차례입니다. 오늘 차례. 오늘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김성탄이라는 사람과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비평을 했는데 어, 이 소설이 비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김성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쓴 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호전을 이제 다룰 거니까 수호전에 대해서 쓴 서문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수호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개괄적으로나마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구글과 이제 중국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이제 김성탄을 좀 검색해서 혹시 그림으로 이 사람을 표현한 게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게 그림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왼쪽 거는 전형적인 이제 선비의 모습이죠. 그죠? 그냥 이제 중세의 중국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탄이 아니어도. 그래서 왼쪽 그림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 오른쪽 그림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뭐 예뻐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른쪽 그림은 예, 저도 뭐 직접 하는 게임은 아닌데 붕괴 3라고 하는 게임에서 김성탄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의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예. 어, 김성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징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잡아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사람 보시면은 이 소녀의 모습을 보시면은 물론 김성탄은 남자입니다. 남자지만 이것을 이제 여성의 모습으로 바꾼 만화 캐릭터인 거죠. 게임 캐릭터인 거죠.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나요? 뭔가 예, 문건을 들고 있죠. 그죠? 책을 들고 있죠. 어,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책의 두루마리죠. 예. 일단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문예가이다. 아,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 캐릭터가 이제 책을 들고 뒤에 책이 일종의 무기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예. 그리고 혹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요 목에 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 김성탄이 이따가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김성탄이 일종의 반역을 했다는 걸로 몰려서 예, 죽습니다. 거열형을 당해요. 예, 거열형 아시나요? 거열형. 그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팔다리, 목에 각각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수레가 오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말이나 음, 소 같은 것들이 이제
잡고 5가지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네, 5등분이 나겠죠. 예, 요렇게 김성탄이 죽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요 게임 캐릭터의 요 목에 요런 것들을 이제 표시한 것 같아요. 예, 일종의 김성탄이라는 캐릭터를 비교적 적어도 왼쪽 그림보다는 잘 나타낸 게 아닌가. 아, 물론 실제 모습은 김성탄은 요거에 가깝겠지만 상징적으로는 요 오른쪽 그림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김성탄의 이제 소설 비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김성탄은 소설을 비평했고, 예, 평비라는 형식으로 비평을 했습니다. 예, 평비라는 말은 비평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비평이라는 말의 뜻이 예, 예. 이제 한문으론 이렇게 쓰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크리티시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소설 비평이라는 말의 비평의 뜻은 이제 크리티시즘 넓은 의미의 이제 크리티시즘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평비라는 것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한자는 똑같죠? 한자는 똑같죠? 순서를 바뀌었죠? 소설을 바꾸면 이제 평비가 되는데 평비의 평은 평가하다, 평가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비는 비점을 찍다 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비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요즘은 책 보실 때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고 네,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지만 물론 손으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못 그립니다. 아무튼 글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글 보다가 중요한 게 나왔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해요? 밑줄 그쳐. 아니면 네,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죠. 그죠? 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옛날 책은 이제 세로로 있죠? 옛날 책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책은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로 쓰잖아요. 보다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은 네, 점을 찍었습니다. 네, 글자 옆에 이건 중요한 글자야 하고 탁탁탁탁 점을 찍었어요. 요거를 비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비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비의 평은 평을 하는 거. 네, 비는 비점을 밑줄을 긋는 거예요. 네, 이 평비는 이 비평의 크리티시즘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동양에 있었던 비평의 한 종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바로 아래 보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본문이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보면서 요거는 내가 메모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는 거야. 메모를 남기고 요 전체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 요 위쪽에 평을 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그러니까 동양의 고전 소설들, 장편 고전 소설들 중에 한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장외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거리로 이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장으로, 회로 나눠서 예를 들면은 수호정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70회까지 있고 각각의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장회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한 회의 맨 앞에 서두평이 있고 한 회의 맨 끝에는 서미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을 달고 평가하는 글을 쓰고 중간중간에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이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하고 이런 비평의 형태를 평비라고 합니다. 평비. 예, 요거를 인쇄하는 형태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예. 요 책 위에 책 본문 위에 쓴 거를 머리 두 자를 써서 두주라고 부르고요. 예.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 주석을 낄 협자를 써서 어, 협주 혹은 협비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 평비, 이런 식으로 소설 비평을 하는 게 평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비가 들어있는 소설들을 어, 평비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비소설. 중국에서는 4대 기성, 뭐죠? 4대 기성? 아까 세 개는 나왔죠? 네, 삼국지, 네, 수호전, 네, 서유기, 금병대. 요 4대 기서들은 이런 식으로 다 평비 형태로 출간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적어도 명나라, 청나라 때는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요 평비 형식으로 많이 현재까지 요 4대 기서들은 평비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평비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식 평비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김성탄이 한 것도 이런 평비 작업입니다. 소설을 평비해서 평비 소설의 형태로 출간을 한 거예요. 예. 수호전의 본문이 있고, 수호전의 본문이 있고, 그 수호전의 중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협비를 남기고, 비점을 찍고, 예. 그리고 두 줄을 쓰고, 서두평과 서미평을 남기는 형식으로 소설을 비평한 겁니다. 예. 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소설을 비평한 것이, 소설을 평비한 것이, 예,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 문학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설 좋아하시나요? 예, 아마 좀 좋아하시니까 여기 이 수업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아닌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공자니까 당연히 소설을 좋아했죠. 물론 이제 지금 전공을 하고 제 직업이 된 입장에서 소설이 꼭 좋기만 한 거는 아니지만 일이니까 직업이니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소설들을 보면 참 기쁘고 즐겁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예. 그 어떤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본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조금 음, 문학적이고 지적이고 어, 좀 똑똑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에 반해서 소설 읽는다, 글 읽는다 그러면은 요즘은 좀 지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반해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혹은 이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는 소설을 본다라는 것은 일종의 해서는 안 되는지 쓸모없는지 혹은 예, 성격이 나빠지고 도덕이 무너지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TV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욕하셨어요. 어떻게? 너 바보 상자 본다고. 예. 요즘은 이런 말 안 하죠. 예. 근데 옛날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어요. 왜? TV 보면 머리 나빠진다. 예. 제가
무한도전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와서 욕하셨어. 너 왜 저런 거 보냐고. 머리 나빠진다. 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TV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죠. 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예능, 심지어 예능들, 뉴스들 이런 것들 다 훌륭한 컨텐츠, 좋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네. 저 어렸을 땐 또 어땠냐? 만화, 게임. 요즘 아직도 게임은 약간 그런 면이 그런 인식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만화 본다, 게임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대부분. 네. 근데 이 만화, 게임도 요즘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죠. 예. 어, 뭐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설의 위상이라는 건 지금의 만화나 게임 혹은 조금 더 이전 시기의 TV 같은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덕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18세기의 사람입니다. 18세기의 조선 사람. 우리나라의 이덕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기까지 했냐면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부, 속, 소위, 소설자, 즉 연희지류야. 이기, 회도, 괴륜, 패화지구, 왕정지수, 가려금, 고오배, 상여, 통하기, 심척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부라는 거는 이제 발어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뜻이 없다. 뜻이 없다. 예, 예. 속이라는 것은 이 관과 반대되는 말이죠. 속과 관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것, 정부가 아닌 것, 조정이 아닌 것을 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민간, 일반 백성들, 세속에서, 그냥 평범한 세상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 소위라는 거는 무엇 말하기를 이런 뜻이고요. 소위. 말, 세상에서 세속에서 말하는 바가 소설이라는 것은 연희의 부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희. 쉽게 얘기하면 뭐 삼국지, 수호전 이런 것들을 이제 연희라고 이덕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 참고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희는 역사 소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 소설. 역사 소설을 연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연희라고 하죠. 삼국연희. 중국 삼국시대를 바탕으로 역사 소설을 쓴 거. 이게 삼국연희죠. 나관중이 쓴 삼국연희입니다. 예. 이 회는 가르치다 이런 뜻이고 음은 음란한 것, 도는 도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친다. 뭐가? 소설이. 소설이라는 것은 예, 바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음란한 도둑질 이런 거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윤리를 의미하죠. 윤리. 화는 교화를 의미합니다. 이 윤리, 교화를 괴패는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나 교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뭐가? 소설. 소설. 그러니까 왕정에서는 국가에서는 금지해야 한다. 어. 그래서 오배, 요 배는 뭐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수. 오는 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나들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 예. 우리들은 일찍이 여기서는 악이 아니라 제가 아까 악으로 읽었죠. 악이 아니라 옵니다. 예. 악은 나쁜 거죠. 악으로 읽을 때는 나쁜 것. 예. 오로 읽을 때는 미워하는 것.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쁜 것을 뜻할 때는 악이라고 읽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읽을 때는 오라고 있죠. 예. 어, 매우 싫어하고
척은 배척하다. 매우 배척했다. 네, 이덕무의 생각은 어때요? 이덕무라는 사람의 생각은 네, 소설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은 배우게 하지 않고 뭘 가르친다? 음란함, 도둑질함, 비도덕적인 것만 가르친다. 네. 소설의 주제라는 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4대 기서 있죠. 뭐였죠?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 4대 기서에서 이 삼국지는 주제가 일종의 국가, 정치, 권모술수 뭐 이런 거죠. 그죠? 전쟁, 권모술수. 요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수호전은 주인공들이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 예. 서유기는 요괴지 요괴. 환상, 판타지잖아. 그죠? 예. 사실이 아닌 것, 허구인 것, 마음대로 지어낸 것 이런 거잖아요. 예. 금병매는 무슨 내용이에요? 남녀가 사랑하는 내용이죠. 사랑. 조금 더 나아가서 음란. 이런 내용이죠. 예. 자, 소설이라는 건 맨날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둑질, 예. 도덕들, 예. 또 요괴, 말도 안 되는 거, 환상, 판타지, 혹은 음란한 거.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건 뭐다? 바보상사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라는 게 이덕무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덕무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설에 대한 인식. 네. 소설이란 도덕적이지 않고 또 사실이 아니라 허구고 또 어, 진실을 다루지 않고 환상을 다루고 음란한 것,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예전 시대에 사람들이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어요. 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덕무의 생각, 혹은 우리 어머니가 TV를 바보 생각이라고 얘기했던 그 생각, 혹은 어, 만화나 게임이 애들을 망친다. 라는 그런 생각들.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예. 일종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혹은 상위 혹은 고급의 예술 활동이 있고 반대로 비도덕적, 비윤리적, 저급의 예술이 있다. 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덕무 입장에서는 조선시대에는 경전을 보고 그죠? 역사서를 보고 이런 것들은 고급 활동이라는 거고 그죠? 소설을 보는 건 어떤 거다? 저급 활동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예. TV가 바보 상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TV는 저급 활동이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을 본다던가 어, 책을 보는 건 독서를 하는 건 고급 활동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예. 만화나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뭐 떤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영화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급 활동이고 만화나 게임은 저급 활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일종의 예, 같은 예술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예술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고급과 저급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에는 저급 활동이 있고 고급 활동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예술은 동일한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S의 음악을 듣는 것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 어떤 거는 고급 활동이고 어떤 것은 저급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혹은 음,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예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트라고 부르는 것과 유희, 그냥 장난, 놀이라고 부르는 건 차이가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즐겁기만 하다면, 즐겁기만 하다면, 예, 시를 읽는 것과 네, TV를 보는 거는 동일한 활동일까요? 네, 같은 차원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예, 아주 오래된 논문 중 하나인데, 네, 예술과 외설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예,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이나 아니면 뭐 홍상수 감독, 이런 분들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아주 유명한 뭐 칸이라든가 뭐 베를린 맞나요? 베를린이라든가 베니스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타요. 그리고 이 분들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루고 그 중에는 성애를 다루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죠? 예. 박찬욱 감독의 영화, 홍상수 감독의 영화와 조금 노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포르노.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야동은 같나요? 다른가요? 이걸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박찬욱 감독에서도 사람의 신체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도 사람의 신체가 나오고 어,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포르노와 야동에서도 사람의 신체가 나오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예술인가요? 혹은 둘 다 외설인가요? 네. 어떤 것은 고급 예술이고 어떤 것은 저급 예술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는 그거를 등급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눈다라고 하면은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네. 어,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들었던 모든 생각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생각을,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밴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쾌락이 동일하다면 푸시핀 게임이나 시를 짓는 행위나 그게 그거다. 자, 무슨 푸시핀 게임을 찾아보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서 뭐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압정을 이렇게 꽂는 애들 하는 놀이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뭐 정확한 룰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나 하는 놀이, 애들 놀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공기놀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이 공기놀이 하는 거나 시를 짓는 거는 똑같다. 뭐가 똑같으면 쾌락이 동일하다면. 네. 공기놀이에서 재밌었어? 시를 지어서 재밌었어? 뭐 그걸 양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으로 따졌을 때 비슷한 쾌락을 줬다? 비슷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줬다? 그럼 그건 똑같다. 밴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과 저급 예술의 차이는 없다. 없다. 다 똑같다. 똑같다.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고급과 저급의 차이는 없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제가 야동을 보고 아주 재밌었어요. 어, 그것과 박찬욱 어,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재밌었어요. 뭐 비슷한 느낌의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럼 이거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박찬욱 감독이 화내지 않을까? 팬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팬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똑같다. 자, 이에 반해서 자, 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예. 자, It is better to be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영어 못하니까. 예. 한국어를 읽을게요. 자,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나 만족하는 바보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만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벤담이 얘기한 쾌락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쾌락의 양. 쾌락의 양이 충분한 상태. 이게 만족이죠. 네. 자, 벤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쾌락의 양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시를 짓는 것과 푸시핀 놀이, 예, 앞쪽 놀이는 똑같다.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은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밀은 이렇게 얘기하죠. 쾌락의 양이 많은 돼지보다 인간이 낫다. 쾌락의 양이 적은 인간이 낫다. 쾌락의 양이 많은 바보보다 쾌락의 양이 적은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벤담이 보기엔, 밀이 보기에는 어떤 행위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행위, 사람에겐 단순히 양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 차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돼지보다 인간이 낫고 바보보다 소크라테스가 나은 거죠. 왜?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자, 돼지와 인간, 바보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는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이들에게는 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죠. 예. 이 둘, 돼지와 인간, 바보와 소크라테스의 사이에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유희와 장난과 푸시핀 게임과 공기놀이와 예술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고도의 지적 능력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무슨 얘기? 예. 공기 놀이를 할 때는 푸시핀 놀이를 할 때는 고도의 지적 능력, 지성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푸시핀 놀이는 적당히 주사위 굴려서 앞점 꽂으면 공기 놀이는 공기 던지면서 주고받으면 거기서 아주 직관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지성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죠. 그에 비해서 햄릿의 시를 읽는다. 햄릿의 시를 읽는다. 이거는 그냥 보면은 햄릿의 시가 아닙니까? 이상하네요. 네.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는다. 예를 들면 햄릿을. 네. 햄릿을 읽는다.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예. 햄릿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뭐가 필요해요? 지성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지성? 문학적 지성. 문학적으로 이게 왜 뛰어난가? 왜 햄릿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지성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미리 보기에는 유희와 예술은 다르다. 뭐가?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네. 자, BTS의 노래와 모차르트의 노래는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미래 입장에서 보기에는 BTS의 노래든 모차르트의 노래든 네. 그냥 단순하게 즐기고 직관적으로 재미를 느꼈다? 그러면은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BTS가 이런 의미에서 훌륭한 가사를 썼구나. 멜로디 라인을 어떻게 조합을 했구나. 모차르트는 또 어떤 선율을 이용해서 어떤 노래를 만들었구나. 어떤 음악을 만들었구나. 라는 지성을 이용해서 이 노래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둘 다 예술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앞서 나왔던 포르노와 박찬욱 감독의 차이는 뭡니까? 포르노를 보는데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직관적으로 재미를 느낄 뿐이죠. 그에 비해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박찬욱 감독이 준비한 여러 가지 상징들,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포르노와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차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해봤죠. 네. 김성탄이 살던 시기에, 김성탄 이전의 시기에 소설이라는 건 뭐라고요? 바보 상자였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부도덕한 것, 음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주 말초적인 재미만 추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비평이라는 행동은 뭐죠? 아, 소설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 아주 고도의 뭐가 필요해? 지성이 필요해. 지적 능력이 필요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인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쉽게 보면은 알 수 없어. 그냥 읽기만 해선 알 수 없어. 뭐가 필요해? 설명이 필요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비평했다는 것, 소설을 평비했다는 것, 원래는 저급 예술이었던 소설이라는 걸 뭘로 바꿨다? 고급 예술로 바꿨다. 자, 단순히 애들이나 하는 장난, 애들이나 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설이라는 것을 뭘로 바꿨다? 예술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단순히 도둑질이나 하고 음란한 관계나 그리는 그런 소설이라는 것을 뭘로 바꿨다? 예술로 바꿨다. 네. 자, 소설을 평비했다. 소설을 비평했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김성탄 이전의 소설이라는 건 단순히 애들 장난에 불과했는데 저급 예술에 불과했는데 김성탄이 평비를 함으로 인해서 소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초적 재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해돼야 되는 존재, 예술적 존재로 바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김성탄의 소설 비평이 가지고 있는 평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예,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탄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성탄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 모른다라는 것, 제가 잘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들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김성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이 청나라 때 양장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금인, 선, 불열, 삼국연의, 서상기, 수호전.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선명하다 할 때 고울 선자기도 한데요. 예, 드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드물다. 예. 열은 보다라는 뜻이죠. 예. 금인 요즘 사람 중에 예, 삼국연의, 서상기, 수호전을 보지 않은 이는 드물다. 보지 않은 이는 드물다. 어, 즉 무부지 유 김성탄자. 김성탄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자는 무엇 하는 것 혹은 무엇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 자, 김성탄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연의, 서상기, 수호전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봐. 네. 자, 그래서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수호전 평비를 했잖아.
그래서 김성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네. 이 개, 불릉도 기사. 개는 모두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는 한문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을 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 그러나의 뜻도 있어요. 순접도 있고 역접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역접의 뜻이에요. 예. 김성탄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모두 그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도는 말하다의 뜻입니다. 어? 그러나 모두 그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자,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모두 알아요. 너무 유명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네. 자, 이름 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부모님은 누군지, 그죠? 친구들은 누가 있었는지, 이 사람의 직업은 뭔지, 어디 사는지, 예. 또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MBTI는 뭔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돼. 근데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이 수호전 평비로 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기도 평비했습니다. 네. 수호전 서산기의 평비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한정된 기록으로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김성탄의 몇 가지 기록과 정말 다행히도 김성탄의 시가 몇 편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 어, 작가가 문학을 남기죠. 시나 소설과 같은. 근데 작가가 곧 이 문학인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시에 남겨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애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 문학 그 자체는 아니다 보니까 시를 통한 정보들이 정말로 사실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김성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남긴 시를 통해서 몇 가지 정보는 유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김성탄이 남긴 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가 어땠을 것이다 라는 짐작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려고 해요. 일단은 아래에 남긴 글은 어, 김성탄의 시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양장거 같은 사람이 남긴 기록 중 하나인데요. 속전 3월 3일 위 문창생이 이 성탄 여거 시일생 고인칭 김성탄 위 문곡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민속에선 3월 3일이 문창성의 생일이라 한다. 자 문창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뭐 그렸는지 아시겠나요?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네, 그 북두칠성 아시죠? 북두칠성, 북두칠성입니다. 마음 착한 사람에게는 이게 북두칠성으로 보여요. 북두칠성으로 안 보이면 자신의 심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두칠성의 요 네 번째 별,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별, 요 별이 문창성 혹은 문곡성 요런 요런 이름으로 불리는 별입니다. 문창성, 문곡성. 자, 요 별은 상징이 있어요. 그 동양의 별은요, 별은 곧 신 내지 신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이나 신이 별이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 문창성은
역시 신선인데요. 예, 문창대군이라고 합니다. 문창대군. 예, 예, 문창성은 곧 문창대군이라고 하는 신선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예, 요 문창대군은 예, 동양에서 글, 문학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예, 글의 신, 문학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 자, 민속에서 뭐라고 해요? 3월 3일이 문창성의 생일이라 그래요. 문창성의 생일. 자, 근데 이 민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김성탄이 이날 태어났다. 이날 태어났다. 그래서 김성탄도 뭐다? 문곡성과 문창성은 같은 겁니다. 예. 문창성이랑 똑같다. 김성탄 이퀄 뭐? 김성탄 이퀄 뭐? 문창성, 문창대군 이퀄 뭐? 글의 신. 예. 문학의 신. 김성탄은 어떤 존재다? 문학의 신이다. 김성탄이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야, 이 사람은 3월 3일 날 태어났을 거야. 왜? 문창성의 환생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얘기일 뿐, 전해지는 얘기일 뿐, 정말 사람인 김성탄의 생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김성탄은 1608년에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예. 실제로 3월 3일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냥 생일은 전해지지 않아요. 3월 김성탄의 생일이 3월 3일인 확률은 365분의 1입니다. 365분의 1. 예. 김성탄 일사라는 책에 제구한 걸로는 1608년에 김성탄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어, 참고로 164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6살, 제 나이 또래네요. 36살 때부터 이 사람은 한족인데 자신의 원래 국가였던 명나라가 멸망하고 이민족이었던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은 소주라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남방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날씨도 안 춥고 따뜻하고 여름에 조금 덥긴 하지만 물도 넘쳐나 거리도 깨끗하고 요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경제력이 굉장히 그 청나라 말기부터 아니, 명나라 말기부터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발전하냐? 출판 문화가 발전합니다. 어, 소주라는 곳은 김성탄의 고향인 소주라는 곳은 중국 출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책을 거의 다 찍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김성탄의 저작들이 이따가 얘기했지만 김성탄 지지리도 가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탄의 저작들이 출간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소주라는 곳에서 태어난 김성탄의 고향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탄의 삶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탄의 시를 통해서 작가 자신을 이제 유추하려는 거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이 작가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추측으로는 5살 때 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두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요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고와 고아가 라는 뜻입니다. 예, 고와 음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일부입니다. 예, 총 두 수가 있는데 각각의 구절을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와 비수생, 안마, 상, 수계. 예, 고아죠. 비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 수는 형수를 의미합니다. 형의 그 와이프죠. 그죠? 자, 고아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김성탄 고아잖아. 고아니까. 저는 형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형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편안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어찌라고 하는 의문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 어, 무엇을 이런 뜻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네, 의문사로. 망은 멀리 보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바라다, 의 뜻으로도 희망하다, 의 뜻으로 쓰이고요. 네, 이 상은 원래 일찍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많이 쓰이는데 기본 뜻은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맛보다. 갱은 그 밥, 국 할 때 국입니다. 어떻게 바라겠어요? 형수의 국을 맛보는 거. 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고아가 되고 나서 형수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형수가 맨날 구박한 것 같아요. 네. 형수랑 형이 얘를 좀 구박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겠죠. 형수 입장에서는 그 5살짜리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안 줘. 어. 그래서 고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형수가 만든 음식, 형수가 만든 국을 뭐 바라기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어, 아래 구절도 한번 볼까요? 타체 면상회, 기슬 의외행. 예. 타는 이제 침이죠, 침. 채는 눈물이고, 예. 여기 면은 이제 얼굴이고요. 회는 회화할 때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네. 기술은 이제 그 이를 얘기합니다. 곤충 있죠? 곤충? 곤충 이. 그리고 행은 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과 눈물이 어때요? 얼굴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맨날 침 흘리고 눈물 흘리고 구박당해서 눈물 흘리고 근데 꾀죄죄하게 제대로 씻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 얼굴에, 애 얼굴에, 애 얼굴에 어때요? 눈물 나고 침 흘리고 그런 걸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이 눈물 자국, 침 자국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얼굴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가 저는 이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이 거의 없죠, 그죠? 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해서 옷도 안 빨고 옷도 못 갈아입고 이도 잡지도 못해서 이가 옷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바깥에서 돌아다녀요. 네, 네. 이러고 컸다는 거죠. 이러고. 어릴 때 고아가 돼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김성탄은. 자, 이게 커서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자세하게 읽지 않고요. 예, 번역문만 좀 기니까 번역문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해를 이어 아내병 낫지 않으니 입고 있는 옷들도 온전치 않네. 자녀를 대함에는 엄정하여도 돌아서면 비녀도 풀어버리지. 한낮에도 머리 맡은 쥐가 다니고 향상자입니다. 향상자. 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신음소리 참아 듣지 못하여 애틋한 웃음만 지어 보이네. 예. 자, 어때요? 일단 아내가 아파요. 자, 아내가 오래 아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아프다 보니까 제대로 옷도 빨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구멍 나면 이렇게 좀 바느질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입고 있는 옷들이 온전치 않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애들을 만나면은 엄정하게 돼요. 나 멀쩡한 것처럼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 괜찮아 하고 꼿꼿이 앉아서 애들을 대해요. 왜? 아들한테 딸한테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 나가면 바로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서 머리 묶고 있던 비녀도 그 자리에서 풀어버려요. 그 비녀하고 있는 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녀가 나가면은 바로 비녀도 풀어버려야 될 만큼 아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꼿꼿하게 돼 있다는 거죠. 뭐 옷을 대충 입지 않고 비녀 꽂고 이렇게 옷 막 벗고 있지 않고 딱 엄정하게 단정하게 입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한낮에는 어때요? 쥐가 돌아다녀요. 어디에? 머리맡에. 쥐가 사람을 겁내지도 않아. 아내가 아프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쥐가 돌아다녀도 잡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막 돌아다녀도 쥐들이 겁내지를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향념에서 벌레가 막 기어나올 지경이에요. 그래서 신음소리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견뎌요? 겨우겨우 웃으면서 견뎌요. 억지로 웃으면서. 김성탄은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소설가 분이 그런 트위터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 소설가의 장점, 소설가는 직업의 장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밥값 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 소설가랑 만난 사람들은 네, 웬만해서는 소설가한테 야, 너 여기 밥값 내 라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소설가들 살림이 어떤지 뻔히 아니까. 자, 소설가의 단점 뭐냐? 시인을 만나면 밥값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소설가 분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문학하는 사람들은 삶이 어렵죠. 그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예. 어, 그리고 부유하면은 좋은 문학을 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 안타까움, 회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성탄은 문학을 했기 때문에 가난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문학의 세상에 대한 회의, 불만, 불평 같은 것들을 가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동조하면서 수호전에 큰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풀어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김성탄의 37세, 1644년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족들이 김성탄뿐만 아니라 한족들이 굉장히 절망한 이민족이 예, 중국을 우리나라 자신의 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 침략기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김성탄 역시 그거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특정 시기에 그런 절망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꽤 많이 지어집니다. 예. 아래와 같은 시가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번역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어디 있어? 문 앞에 불어올 거나 피리 불고 노래할 장소도 다시 없어라. 어떻게 글을 지어 천상에 보낼 건가? 청왕과 헤어진 뒤 눈물이 그치지 않네. 자, 따뜻한 아니, 따뜻한 바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없다. 따뜻한 바람이 없어요. 피리 불고 노래하고 잔치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예. 자, 글을 지어도 천상에, 일반적으로 천상은
네.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이 모시던 황제가 자신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글을 지어도 이제 황제에게 국가에게 보낼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청왕과 헤어지는 우리 청왕이라는 거는 봄의 신을 의미합니다. 봄의 신. 자, 봄의 신과 헤어진 뒤, 봄을 떠나보낸 뒤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네. 자, 무슨 얘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게 정확한 번역 아닐까요? 요 시의 정확한 번역은 요게 아닐까? 네. 자,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에 빼앗긴 이 땅에도, 이 땅에도, 김성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네, 좋은 때, 따뜻한 때, 봄은 올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 사람은 36, 37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이때 김성탄이 이제 수호전 평비를 이제 소설로 해서 아니 그 엮어서 수호전 평비를 출간을 합니다. 요 사이에 그리고 166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황제, 요 황제는 청나라 황제죠, 그죠? 청나라 황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민족, 나라를 나에게서 나라를 빼앗아간 그 사람이 네, 김성탄의 글을 극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얘 글 잘 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김성탄은 이 나라를 뺏긴 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받아서 뭘 하고 싶어하는 세상에 나가고 싶은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너를 보고 좋다 그랬어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같은 게 이 김성탄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스틸을 쓰는데요. 아래 것만 영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네. 망권의 비장도서 천록각 담당하고 한실의 큰 사업은 문헌에 맡겨질. 무슨 얘기해? 내가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가 국가의 도서를 책임지고 한 시대의 사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에 부푼 시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황제가 그 김성탄의 글을 칭찬했다 그러는데 이게 끝이야. 좀 칭찬한 다음에 김성탄은 그런 걸 바랬던 거죠. 불러와서. 그죠? 황제를 만나고 얘기도 듣고 자기 생각도 말하고 그리고 특채 공무원이 되고 이런 걸 바랬는데 소식이 없어. 뭐 한 1년, 2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절망하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54세 넘었잖아. 그죠? 예. 그 다음부턴 김성탄이 무슨 생각을 하면은 네, 다음 생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생에는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너무 나이 많아. 내가 인정받고 출세하는 건 틀린 것 같아. 뭘 기대한다? 다음 생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런 시를 씁니다. 손님이 동방에서 오시었는데 낯빛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기이한 보배라도 지니셨나요? 가슴에 교룡을 품고 있지요. 금생에는 제값에 팔지 못하니 다음 생 저자에다 두어야 하리.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요? 용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생에는 이 용이
제 값에 팔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팔 거예요. 제 값에. 다음 생에 내가 환생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고 다음 생을 기약했다라는 거죠. 네. 자, 김성탄이라는 사람은 유민, 망한 나라의 유민이라는 의식이 있으면서도 경세, 세상을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출세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죠. 예. 가난, 아까 앞서 봤던 가난 플러스 뭐가 있다? 좌절이 있다. 김성탄 이런 사람이었다. 예,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가, 뛰어난 문학가, 문예가, 문필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되게 신기하게도 세상에 되게 꿋꿋하고, 음, 뻗대고, 네, 꼿꼿한 걸 넘어서 뻗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유교, 도덕,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저항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일탈도 일삼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취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년 10세. 예. 그래서 년은 이제 해 년자인데 나이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내 나이 10살에. 내 나이 10살에. 방입 향숙. 예. 향숙이라는 건 뭐 서당, 글방 이런 거 봐요. 방이라는 건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 지금 막 글방에 막 들어갔다. 10살에 이제 글방에 갔어요. 술에 독,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서. 수는 무엇 무엇에 따라, 무엇 무엇에 따라 그런 뜻이고요. 예에 따라, 관례에 따라 어떤 책을 읽었어요? 독학, 아니, 대학, 미안합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같은 글을 읽었다. 읽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걸 무슨 글들입니까? 유교의 경전들이죠. 유교의 경전들. 그러니까 어때요? 의, 생각이, 혼, 혼녀야. 여기서 여는 일종의 그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멍했어요. 혼은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어지러웠어요. 혼란했어요. 예, 멍했어요. 어, 그러니까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 보니까 멍했다는 거예요. 멍했다는 거죠. 예. 매, 여, 동수가 절, 작, 시어. 매번, 여는 어, 누구누구와 같이. 음, 이제 어, 기가 같은 것, 기가 같은 거는 동기라고 하죠. 그죠? 기수가 같은 것, 동기. 같은 창문 아래서 공부하는 거는 동창 이렇게 얘기하죠. 예. 동숙은 동숙은 이제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동숙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죠? 예.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랑 절이라는 건 몰래 이런 뜻이에요. 몰래 이런 말을 했어요. 음. 매번 같이 공부하는 아이랑 몰래 이런 말을 했다. 부지습차 장하위자. 습이라는 건 무엇 무엇을 배우다 이런 거죠. 이걸 배워서 어, 장 장차 앞으로 하 무엇을 위 할지 굳이 모르겠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따위 거 배워서 뭘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매번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는 이제 또 이런 뜻입니다. 또 규견. 규라는 거는 이제
몰래 엿보는 것을 규라고 합니다. 대인은 부모님이라는 뜻인데요. 음, 어, 부모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 고아였죠? 네, 고아라서 아빠 없어요. 아빠 없어서 부모님 없어요.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대인이 고모부를 뜻할 거다. 고모부 아래서 좀 컸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모부를 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야, 밤새도록, 음송, 읊으며 외우는 것. 어, 고모부가 대인이 밤새도록 읊는 거를 몰래 지켜봤어요. 예, 뭘 읊어요? 아마 앞에 나오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 이 락실. 음, 그 고모부가 매우 기뻐했어요. 심은 매우라는 뜻이요. 깊이, 매우, 뭐 이런 뜻이요. 수, 부지, 기, 하소, 득락. 예. 수는 거의 이런 뜻입니다.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요. 모르겠어요. 뭐가 재밌는지. 예. 자, 고모부가 밤새도록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보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걸 봤는데 난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뭐가 재밌는 건지. 예. 예, 예. 자, 무슨 얘기예요? 김성탄은 그 당시에 집의 논리였던 그 당시에 집의 논리였던 유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의 논리였던 유교에 대해서 뭐가 재밌는지 뭔 의미인지 이따위 거 배워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유교 질서, 도덕 질서, 그 당시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보다 이 정도의 의문은 많은 선비들, 많은 학자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건요.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뭘 하냐면요. 북의 강신 활동이라고 이제 읽는데요. 네, 북의 강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성탄은 20대 때 무당짓을 했습니다. 무당일을 했어요. 저는 유학자 중에 선배 중에 무당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율곡 이 아시죠? 율곡 이 어머니가 이제 사임당 심씨잖아요. 우리 5만 원짜리 있는 짜리에 들어가 있는 그 사임당 신씨가 죽고 신사임당이 죽고 이가 굉장히 절망을 해서 잠깐 몇 년 정도 절에 들어가서 공부만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가 평생 공격당합니다. 이 새끼 뭐라고? 이 새끼 중이라고. 정적들에게 평생 공격당해요. 근데 김성탄은 심지어 뭘 했냐면 자기가 절에 몇 년 살았을 뿐인데 공격당했는데 이인은 김성탄은 뭘 했냐면 실제로 무당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는 음, 어, 무당이로서 접신을 해서 접신한 아이의 목소리로 시를 남긴 내용들입니다. 예, 예. 하나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슷비슷한 거라서. 예, 예. 자, 맥락을 어,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접신을 한 거예요. 뭐에? 소녀에. 소녀. 아주 어릴 때 죽은 소녀에 이제 접신을 해서 이 소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소녀의 이제 영혼을 달래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너 뭐 잘못한 거 없니? 잘못한 거 없니? 잘못한 거 없니? 너 혹시 살생을 하지 않았니? 도둑질은 안 했니? 어, 음란한 짓은 안 했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람인 것 같아요. 소옥을 불러 꽃의 벌레를 없애고 경환을 시켜
꽃잎도 지게 했죠. 그러니까 자, 자기가 꽃을 따려고 하는데 벌레가 있어. 그래서 소옥을 불러서 벌레 좀 없애줘 시키고, 예, 경환을 불러서 꽃도 꺾게 했어. 이게 소녀가 한 살생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자, 아래 구절도 조금 읽어볼까요? 예. 파릿한 새잎은 뉘집 나무였으며 피리 맑은 소리 어디서 들려왔는가? 너 도둑질은 안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한 도둑질은 옆집 나무를 봤어요. 이게 도둑질이야. 옆집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훔쳐들었어요. 이게 소녀가 한 도둑질이에요. 네. 자, 너 음란한 짓은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물녘 거울 속에 고운 눈썹 훔쳐보아 봄치마에 짝지어 노는 새를 수놓았어요. 네. 소녀가 한 음란한 짓이라는 건 뭐예요? 화장해봤어. 나 화장해봤어. 네. 또 새를 그릴 때 혼자 그린 게 아니라 짝지어서 그렸어. 수놓았어. 요런 게 소녀가 한 살생이라는 거죠. 예. 예. 자, 아무튼 예. 김성탄은 이런 식으로 예. 소녀를 접신하는 그런 무당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도 예. 예. 굉장히 이 저항적인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 어떻게 죽냐면요. 1661년 이 사람이 54세인데요. 예. 2월 4일 1661년 2월 4일에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에 선비들이 어, 문묘에 모여서 공자 사당입니다. 공자의 사당에 모여서 통곡을 하면서 예, 오연의 현령, 오연의 대빵, 오연의 시장이 예, 학정을 했다. 이런 거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광화문 광장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뭐 하는 거? 시위하는 거. 시위하는 거. 저 새끼 때려잡자. 저 나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두목이 나쁜 일을 했습니다. 저 새끼 좀 때려잡아 주세요. 라고 시위하는 거. 그래서 한 100명 중에 선비 100명이 선비 100명이 이런 시위를 하니까 네. 순무 주국치라는 사람이 요 현령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순무 주국치가 네. 이 일은 쉽게 처리하면 안 돼. 강력 진압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이 100명 중에 11명을 체포해서 감금을 합니다. 네. 자, 2월 4일 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월 4일 날 시위를 했고 그러자 주국치가 바로 이제 체포를 해서 감금을 했어요. 자, 하루 지나서 김성탄이 보니까 이 시위는 잘못한 게 없어. 김성탄이 보기에 해야 되는 일이야. 이 체포된 사람들 억울해. 그래서 뭘 하냐? 2차 공멸을 합니다. 2차 시위를 합니다. 2차 시위. 자, 그래서 일단 시위는 끝났는데 이 2차 시위 한 애들 어떡하지? 처리하다가 주모자 김성탄 구속시켜. 네, 잡아와 구속시켜. 구속이 돼서 순식간에 재판을 해서 7월 13일 날 죽습니다. 순식간에 2월 5일 날 시위하고 7월에 죽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그 다음 주에 6일 있다가 멀리 요동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람 남방 사람인데 중국지도 있다고 하면은 중국지도 대충 이렇게 그리면 소주는 한 이쯤 있습니다. 용국하면 이쪽이에요. 여기까지 멀리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세상에 뻗대는 사람이었어요. 유교의 도덕에 그리고 기존 질서에 일탈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질서에 불만을 품는 수호전이라는 소설에 동조하고 감동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의 기문이라고 평가하고 여기에 평비를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탄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에 단편적인 모습밖에 다룰 수 없지만 김성탄은 이런 요소들을 갖췄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이번 한문 독서 특강에서 배울 거는 이제 김성탄, 그리고 김성탄이 평가한 김성탄이 보는 관점의 수호전인 거죠. 네, 워낙 그 소설 내용 자체도 방대하고 평비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한 시간 안에 짧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실체를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김성탄은 수호전 앞에 서문을 세 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서문 세 개가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리고 각자 하는 얘기가 또 조금씩 차이가 꽤 큽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서문 세 개 중에 두 번째 서문의 일부를 조금 보는 걸로, 김성탄이 수호전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엿보는 걸 마지막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네다섯 페이지 정도로 이제 보여드릴 글은 어, 김성탄이 쓴 수호전의 서문 중 두 번째 서문이다. 두 번째 서문. 조금 일부, 두 번째 서문의 일부입니다. 일부. 다는 아니고요. 조금 덜어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오호, 숭이, 이제 수호, 호재, 충자, 사상지 성전략, 의자, 사하지 대경량, 충이 사기상, 의 사기하, 사재상지제야, 충자 여인지 대도야, 처기지 선물야, 충이여 호인, 어, 의 처호기, 즉 성현지도야.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이가 수호에 있을 수 있겠나? 충이란 것은 윗사람을 섬기는 성대한 예절이고 의라는 것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도리이다. 충으로 위를 섬기고 의로서 아래를 대하는 것이 세상의 자질이다. 충은 사람과 함께하는 큰 도이고 의는 자신을 다루는 좋은 일이다. 충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의로 자신을 다루면 성현의 물이라 할 수 있다.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수호전들의 이제 제목을 보면은 충이수호전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어, 김성탄보다 조금 앞선 시대 혹은 이제 비슷한 시대에 이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중국의 문예가입니다. 예. 이 이타고는 수호전이란 수호전의 주제는 뭐냐? 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이다. 어, 충에 대한 이야기야.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수호전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성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충이라는 것이 수호전에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예요? 수호전에는 충이가 없다. 충이가 없다. 수호전의 주제는 사람들이 수호전의 주제를 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수호전에는 충이라는 건 없어. 왜? 왜? 충이라는 건 윗사람을 섬기는 거죠. 네.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죠. 충성. 네. 여기 의라는 거는 정의, 공정 이런 거죠. 네.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해야 돼요. 네. 충이라는 건 윗사람을 섬기는 것, 의라는 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 이렇게 나눕니다. 네. 자, 충과 의로 위를 섬기고 아래를 대하면 곧
뛰어난 사람, 재상의 자실이다. 그리고 충과 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자신을 다루면 곧 뭐다? 성현이다. 군자다. 라고 김성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전에는 충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 원문부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야, 부, 내암, 소음, 수호야자, 왕토지, 빈즉, 유수, 우제, 수해즉, 왈호, 원지야, 원지야자, 천하지 흉물, 천하지 소 공경야, 천하지 악물, 천하지 소 공기야, 약사 충이, 이제 수호, 충이 위 천하지 흉물, 악물 호재, 차 수호 유 충이, 국가무 충이야, 부 군즉 유 시군야, 신즉 유 시야, 부하 지역 국이 무충이.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혜함이 말한 수호는, 수호전의 수호는 왕토의 경계에는 물이 있고 그 물 밖에 있는 것을 호라한다는 것이니 멀리 있다는 의미이다. 자, 요 구절은 예, 요 구절은 시경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국가의 경계는 주로 어, 물, 그러니까 강 혹은 산인 경우가 있죠. 경우가 많죠. 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경계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계라는 것은 대부분 강, 산처럼 자연 지물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어떻게 돼요? 예. 압록강, 두만강이 경계가 되죠. 국가의 경계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 여기 왕토라는 거는 이제 왕의 땅, 국가를 얘기합니다. 국경에는 물이 있다. 강이 있는 거죠. 강. 그리고 그 물보다 바깥에 있는 걸 호라고 한다. 네. 수는 뭐? 경계. 호는 뭐? 그 바깥에 있는 거. 호는 그 바깥에 있는 거. 자, 수호라는 것의 의미는 그럼 뭐예요? 멀리 있다. 자, 멀리 있다. 자, 멀리 있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천하의 흉물. 천하가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 네. 또 천하의 흉물. 천하가 배격해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수호의 의미는 뭐예요? 이 국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 자, 만약 충이가 수호에 있다. 충이 수호죠. 예. 충이가 수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호라는 건 악물이고 흉물인데 멀리 있어야 되는 건데 충이라는 게 악물이고 흉물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예. 아까 얘기했듯이 충이는 뭐예요? 군자가 갖춰야 되는 거. 대상이 갖춰야 되는 거.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도리가 충이인데 충이가 수호에 있다는 것? 그럼 충이는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또 수호에 충이가 있으면 국가에는 충이가 없단 말인가? 자, 국가의 바깥에 수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있고 수호가 있어요. 그럼 수호에 충이가 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국가에 충이가 없다라는 얘기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길어서 원문은 뺐습니다. 번역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또한 송강 등, 이 송강은 수호전의 대빵입니다. 수호전 대빵, 대장, 예, 도적의 대장. 송강 등 108인이 어떻게 수호에 이르렀는지 생각하지 않는 건가? 네, 이 사람들은 도적이 됐어요. 국가의 경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예. 이 수호에 도착하기까지 왜 이 사람들이 도적대가 됐는가? 그들이 어릴 때는 모두 일이 승냥이 범과 같은 자질을 가졌고 이 사람들은 이 도적 놈들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나쁜 사람이었어요. 장성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행실을 보였으며 자라서는 이제 구체적인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적질을. 음. 그 후에는 모두 두드려 맞고 코가 베이는 형벌을 받고도 남았으며 예,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으니까 모두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 맞고. 그리고 이거 코가 베이는 건 고대의 형벌 중 하나입니다. 코 자르고 입 자르고 귀 자르고 이런 거. 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두 대를 들고 깃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무기를 만드는 도적이 되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나쁜 성품, 그래서 악한 행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을 못 견디고 도적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호전의 인물들은. 예. 자, 왕이 된 사람이 그들을 따져 죽이면 천 사람도 만 사람도 또한 통쾌했을 거다. 자, 국가가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가 이 나쁜 사람들을 도적들을 죽였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끝내 송나라의 도끼 형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 예. 자, 소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조정의 처벌을 뭐 결국에는 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소설 속에서 네. 많이들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처벌을 받지 않고 도적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소설은 그런 모습을 그렸을까? 수호전의 의미는 뭘까? 저 108명이 송나라 여기 오타가 났네요. 하나 지워야죠. 송나라 조정의 처벌을 피한 것으로 수백 수천만의 사람이 뒷날 다시 시험해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의함은 걱정되어 붓을 들어 이 글을 쓰며 수호전이라는 것이다. 그 의미는 108명이 죽임당하는 것에서는 도망쳤지만 죽은 뒤에 쫓겨나는 것에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 군자의 뜻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신의함이 도적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이야기를 썼다. 신의함은 수호전의 작가죠. 수호전의 작가.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수호전이라고 썼어요. 자, 이건 뭐예요? 국가와 가장 먼 곳, 충의가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호전의 인물들이 국가의 처벌을 받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았지만 거기는 도망쳤지만 네, 죽은 뒤에 쫓겨나는 것,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다? 국가에서 멀어져야 되는 흉물이라고 신의함이 평가한 거다. 수호전의 의미는 수호전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108명의 도적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 즉 신의하면 수호전이라는 이름에서 뭘 닮았다? 경계의 뜻을 담았다. 뒷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 너가 만약에 나쁜 짓 하고 혹시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세의 평가는 나쁠 거야. 너희를 이런 짓을 하고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신의함의 평가에선 후세의 평가에선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우, 망이, 숭이, 여지, 시, 즉, 장위, 계자, 이, 응, 장위, 권야, 시랑, 호표, 이, 유, 상린, 위봉지모, 살인, 탈화, 이, 유, 백이, 안현지, 의월지역, 이, 유, 상류, 청절지역, 개간, 참모, 이, 유, 충순, 구슬지칭,
기, 이 명실 저우, 시비, 괴차, 지어 여차지극. 또 망령되이 충이라 덧붙인 자는 경계하려는 것을 장려하는 것에 갖다 붙인 것인가? 승냥이 범 같은 자들에게 기린과 봉황 같은 눈이 있다 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는 자를 백이 안연같이 기리며 코를 베어도 되는 자에게 높은 선비의 깨끗한 절개 같은 영광이 있다 하고 무기와 대를 든 도적에게 충성함을 잃지 않았다 칭하니 이미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고 옳음과 그름이 어긋나 버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네. 자, 승냥이 범. 아까 그 수호전의 108인을 묘사하는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죠. 네. 기린과 봉황은 뛰어난 선비, 군자의 표상입니다. 상징이에요. 네. 자, 승냥이 범 같은 사람에게 기린과 봉황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수호전이 충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는 자 그런 행실을 한 이 수호전의 108도적들을 백이안현 이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백이안현은 사람의 이름인데 뛰어난 선비 군자의 표상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수호, 수호전을 충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적을 백이안현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절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도적들에게 충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다. 자, 옳음과 그름이 어긋나 버렸다. 어긋나 버렸다. 자, 충이는 수호랑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글 보겠습니다. 5호, 명자, 물지표야, 지자, 인지표야, 명지불면, 오이의 기서, 기서야, 지지부단, 오이의 기인이야, 삭충이, 이인 수호자, 소위 존 내암지서, 기사소, 소위 존 내암지지, 기사대, 수제 패관, 유 당세지 우원, 후세지 공신 군자, 구능 명호지지, 서기 부력 오원이제. 아, 이름이라는 것은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뜻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름을 따지지 않으면 난 그 책을 의심하고 뜻이 바르지 않으면 난 그 사람을 의심한다. 숭이라는 말을 덜어내고 수호라 한 것은 신의함의 책을 높이는 것은 작고 신의함의 뜻을 높이는 것은 크기 때문이다. 비록 패관이지만 당세에 걱정거리가 담겨 있으니 공손한 군자들은 진실로 내 뜻을 밝게 알고 내 뜻을 바꾸지 않으리라. 자, 이름이라는 거는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뜻이라는 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름을 따지지 않으면 책은 의미가 없어요. 책에서 제목이 가진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뜻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겠죠. 그죠? 예. 자, 충이수호자. 이거는 잘못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충이수호전이라고 하는 건 색만 높이는 거고 신의 함이 가진 뜻, 뭐 훗날 사람들을 경계하려는 뜻, 이렇게 하지 마, 도적들처럼 굴지 마, 라는 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충이라는 것을 빼고 충이라는 말을 덜어내고 그냥 수호전이라고 할 거야. 그게 신의 함의 뜻을 높이는 거야.
비록 패관이지만 예, 어, 패라는 거는 여기 있네요. 네. 패라는 거는 피 패자입니다. 피. 예, 그 곡식 피 아세요? 예,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예. 피라는 건 잡초래요. 아주 옛날에는 이 피도 먹었다라고 하는데 농업이 발전한 이후로는 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쌀을 키우기 위해서,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피라는 건 예, 잡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뽑아버려야 하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게 이 패자입니다. 예, 소설을 예, 패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패설. 예. 피는 쓸모없는 거죠. 그지? 설은 말, 이야기 이런 뜻이고요. 소설은 뭐예요? 소설은 쓸모없는 이야기. 예. 어. 그리고 요 쓸모없는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 관직을 했던 사람이 요 패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수호전이라는 건 패관, 패설, 소설이에요. 쓸모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예. 수호전은 패관에 불과하지만 당세의 걱정거리, 사람들이 경계하는 걱정거리가 담겨 있으니 분자들이면 내 뜻, 내가 이 말을 한 이유, 수호전은 충이롭지 않다. 충이롭지 않다. 라고 한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김성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수호전이란 수호전의 주제는 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성탄이 보기에 수호전의 주제는 절대로 충이가 아니에요. 도리어 경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저는 앞에 그 구절이 인상에 남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수호에 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국가에 충의가 없다는 뜻인가? 라고 김성탄이 물어봤었죠. 예. 국가가, 조정, 정부가 불의하다. 충의롭지 않다면 도리어 어디에 수호에 충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김성탄은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성탄은 많은 경우 수호전의 인물들을 평가하면서 순과 의의 문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성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전에서 윤리, 도덕 이런 거 찾지 마. 찾지 마. 이거는 도적의 이야기일 뿐이야. 자, 그렇지만 윤리 도덕이 사라진 시대의 도적의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적들에게서 윤리 도덕의 일부분을 찾을 수 있고 때론 경계하고 때론 모방하면서 역으로 윤리 도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이 서문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김성탄이 얘기한 대로 이 수호전이란 윤리 도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도적의 마음,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한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김성탄 워낙 수호전의 분량이 방대하고 김성탄의 평비도 워낙 대단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5주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호전이라는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김성탄이 생각한 문학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도적의 마음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